9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상권의 효력. 자, 용익몰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상권.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돼 있죠. 특징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니까 경작 목적은 안 된다 그랬고요. 타인 토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도 된다 그랬고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한다 그랬고요.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법률 규정 중에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었죠. 305조하고 366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존속기간 및 갱신이 있었죠. 먼저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없고 최단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이 정해졌죠. 갱신과 관해서는 약정갱신 가능하고 법정갱신은 없고 근데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었죠. 283조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 일단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이때 지상권자 스스로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즉 지상권자 스스로 현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자신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요거를 소극적 인용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그래서 현상 유지 의무도 지상권자에게 있다.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만 안 하면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임대차와 다르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 스스로 현상 유지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비를 지상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임차인과는 달리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린관계라는 게 적용이 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물권이니까 기본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네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팔아먹을 수 있고요. 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땅을 임대도 할 수 있으며, 임대차와는 달리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 전대가 가능해요. 근데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죠. 따라서 갑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가능하고요. 나아가 갑과 을이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도나 담보 제공, 토지 임대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수 있다.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을 소유 건물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건물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당연히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건물 임대도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두 개를 조심하자. 첫째, 지상물 양도와 지상권 양도는 별개라 그랬습니다.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수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는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 물만 양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이 지상 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로다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연히 저당권자는 나중에 지상권에 대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즉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기억하십니다. 다섯 번째, 지료지급.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료지급 약정을 했다, 그럼 당연히 유상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지료지급 약정이 있을 때 첫째,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예컨대 땅값의 폭등 또는 폭락 등으로 인하여 또는 부과되는 세금의 과중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증액 또는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자는 지료 감액을 청구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 증액을 청구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증액을 청구하거나 지상권자가 감액을 청구했을 때 일방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반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이 되긴 하지만 상대방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 반발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발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증액이나 감액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이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증감 청구 형성권이란 거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소급한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2년 이상, 2년입니다. 이 기간입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도 일방적인 권리예요. 형성권입니다. 소멸합니다. 그냥 지상권자가 뭐라 해도 그냥 소멸합니다. 두 번째, 이 2년은 연속 2년이어도 되고요. 통산 2년이어도 됩니다. 연속적 2년, 통산 2년을 불문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을이 지상권자로서 갑에게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갑에 대해서 1년 6개월을 연체를 했다.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을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을 연체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얘한테 2년 이상이어야 얘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합 2년이 아니고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 세 번째, 지료지급 약정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게는 지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약정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채권 같은 것들,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치료지급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 돼버립니다. 자, 이때 이 제3자가 누구냐?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상권 양수인, 그죠? 또 하나는 토지 양수인, 두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지료가 둘 사이에는 지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또 토지 소유자도 지상권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료지급 약정이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라는 거, 제3자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상권의 효력에서 이 정도, 지상권 양도 부분과 지료지급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지상권 소멸 중에서 소멸 사유. 지상권 소멸 사유는 뭐 다양하죠. 토지가 멸실됐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했다,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혼동으로 소멸. 지상권을 20년 이상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시에서 소멸 등등. 이렇게 지상권 소멸 사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하나 있었죠. 요거 다시 한번 환기하시고요. 지상권에만 있습니다.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상권이 소멸하면 그 소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든,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했든, 토지가 멸실이 됐든 등등 그 소멸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갱신하지 않는 한 토지 반환할 때 이 토지 위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등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원상태로 회복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요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팔아라 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 지상권에는 매수 청구권이 두 개가 있구나.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즉 사라의 의미의 매수 청구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 즉 팔아라 의미의 매수 청구권 두 개가 있구나. 저건 사라, 이건 팔아라. 두 번째, 요 토지 소유자의 팔아라 이거는 지상권 소멸 사유가 뭔지를 따지지 않는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던, 지상권을 포기를 했던 등등. 하지만 지상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까다로웠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되고요.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이때만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사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둘 다 형성권이어서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됩니다. 소멸의 효과. 그리고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땅값을 올리는 경우, 지상권자가 돈을 들여서 토지 형질을 변경시켰어. 그래서 땅값이 올랐어. 이런 게 유익비.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토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유추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지상권자는 명문 규정에 의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은 되지만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의 규정을
유추해서 인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오죠. 첫째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는데 갑이 땅이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을소유 땅이 낑겨 있는데 갑이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구름다리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럼 이때 갑은요, 을소유 땅의 지표는 사용할 필요 없이 지상 특정 공간만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타인 토지의 지표는 사용하지 않은 채 지상 또는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그 특정 공간만의 사용식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구분상권은 지상물 중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중에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다. 요것만 구분상권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특수지상권이고요. 두 번째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죠.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합니다. 분묘, 묘지 또는 봉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걸 설치를 해요. 설치한 사람이 그 봉분을 소유합니다. 봉분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해요. 우리 대법원이. 설치한 자가 봉분을 소유하면서 그 봉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수호를 한다든가 봉사 등을 목적으로 그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 요만큼 요걸 분묘기지라 하고요. 이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 요거를 사용식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분묘기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입니다.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등기 따위 필요 없습니다.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불가하고요. 두 번째가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를 하고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자, 타인 토지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분묘기권의 시효 취득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합니다. 첫째가 보통 우리가 소유권의 시효 취득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죠. 자주점이어야 되죠.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의사 있으면 안 돼요. 타주여야 됩니다. 타주점이요. 두 번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랍니다. 무상.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 따위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세 번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한 분묘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2000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토지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거기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바꾸면서 거기에다가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자기 땅에 이 분묘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판 경우 이 경우에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상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상이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당연히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치게 될 텐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장사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플러스 공제까지 미치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분묘 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장사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묘 기지 면적 제한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넓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효력 범위가 있어요. 두 번째, 이 효력 범위 내에 새로운 묘지를 쌍분으로 신설 안 되고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으로 신설 이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묘지 신설 안 된다. 볕이 잘 안 들어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도 안 된다. 이장하는 것도 안 된다. 기존에 설치된 분묘를 위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묘지 안 되고 이장도 안 된다. 이장도 안 된다. 또 분묘 둘레의 반달 모양의 언덕 사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분묘 둘레에 요즘 묘지에는 없는데 옛날 묘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반달 모양으로 언덕을 쌓잖아요. 그 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성분해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성분해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성분해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도록 해버리면 분묘는 앞산에 설치하고요. 사성은 길게 뒷산에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산 두 개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뭐 이따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토지 소유자가 빡 돌았어요. 이 경우 취득시효. 그래서 그래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인정해 줄게. 대신 여기다가 담벼락을 치고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출입을 막아버려. 이거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축조물 설치할 수 없고 설치했다면 철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분묘기지권은 누가 취득하는가? 원칙이 종손입니다. 종손. 하지만 종중이 관리를 해왔다면 종중에게 귀속이 된다. 여기 판례고요.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의 소멸. 두 가지. 첫째, 봉분이 멸실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봉분 자체가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장이나 암장, 자연장, 수목장 뭐 이런 거 분묘기지권에 인정될 리가 없겠죠. 또 유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봉분이 멸실됐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다만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다? 유골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묘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분묘기지권에 인정될 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봉분이 멸실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만 단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기간 제사수호봉사를 방치.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 이렇게 됩니다. 뭐 요 정도가 분묘기지권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세 번째가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어요. 자, 의하고요 요건하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꺼번에. 자,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란 우리 지난주에 봤던 305조 법정사건, 366조 법정사건 딱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법정사건 인정이 됐어요. 즉 우리 민법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강행 규정이에요. 요거는 따라서 법정상권 포기 특약 무효예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우면서 법정상권 인정되는 범위가 대단히 좁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좀 널널하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두 번째,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땅을 팔았다, 땅을 증여했다, 땅이 강제경매됐다, 대물 변제했다, 건물을 팔았다, 건물을 증여했다, 건물이 강제경매됐다, 건물이 대물 변제됐다 등등. 이유 불문, 매매 등 기타 사유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세 번째, 305조나 366조는 강행 규정이니까 법정 선권 포기 특약을 못해요. 근데 얘네는 가능해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을 때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다툼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사건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을 해준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 몇 가지 오늘 체크합니다. 첫째가 일단 첫 번째 건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이 동일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답니다. 즉 원래 건물이 을소유였었는데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을이 갑에게 건물을 팔아서 동일해졌어. 그리고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았어. 이때도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요. 매매 등 처분 사유가 있을 때만 동일하면 된다 이런. 또 하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기만 하다면 이 건물은 미등기여도 되고 무허가도 된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건에서 두 가지 정도. 자, 두 번째 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환지 처분은 이제 공법상 처분이죠. 그렇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할 때 보통 환지 처분이 있게 되는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데 땅을 교환을 해. 환지를 해버려. 그럼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어버려. 그죠? 이럴 때는 법정사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요. 을소유 땅.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을소유 건물. 그런데 갑이 환매를 해버렸어요. 땅을. 그럼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이럴 때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하면 이런 특약을 하면 관습상 법정사건을 포기한 거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건물 철거 특약하고요. 또 하나가 토지 임대차 계약입니다. 토지 또는 대지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법정상권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없을 때 인정이 된다. 일단 요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해서 두 가지 아주 잘 나오는 거. 하나는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공유 토지가 있어요. 공유 토지가 있어요. 땅이 공유예요.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이 뭐 공유 건물이든 단독 건물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이 분할이 되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었거나 저 건물이 토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한 경우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요. 공유 토지 위의 건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대지가 분할, 지분이 전매,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하도 신축 이따구로 나와요. 이럴 때 법정상권이 인정되는가 건물을 위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요.
땅이 아직 미등기, 건물이 아직 미등기 상태야. 이때 을이 땅과 미등기 건물을 다 샀어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다 샀어. 지문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미등기 건물과 함께 토지를 양도양수 이렇게 나와요. 미등기 건물과 함께 토지를 양도양수. 그런데 을이 땅은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건물은 아직 미등기인 관계로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어찌됐건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 상태죠. 그죠? 이럴 때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양수 대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상 법정 상권이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지금 이것만 해도 판례가 10개예요. 11개구나. 11개 판례가. 이 정도는 기억하잖아. 효과. 범위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네.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치료. 유상입니다. 법정 지상권도 유상이고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유상이에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법정 지상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지료액. 이 지료액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만나서 따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바로 지료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정 사건이 성립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료액이 결정이 돼요. 자, 당연히 지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료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가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지료액이 결정되기 전에는 지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나서 지료액이 결정되지 않은 채 2년이 넘어버렸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료가 결정이 되면요 소급을 해요. 대법원에 의하면.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지료가 결정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연체됐던 이 이전 지료를 지급하라 그래요.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라. 만약에 지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2년 이상 지료가 연체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2년은 결정 이후 2년 연체가 아니다. 결정 효과는 소급을 한다. 그러니까 결정 전 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결정의 효과는 소급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에요.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사례 형태를 하나 간단히.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한테 팔았는데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 따위가 없다면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땅에 대하여 지상권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갑갑 동일했다가 매매 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고 갑을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 따위가 없으니까 을은 이렇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첫째,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자신의 지상권 등기 없이도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었다면, 뭐가 됐다면? 경매가 되었다면 건물을 경락받은 병은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 이렇게 되겠죠. 경매니까 건물을 경락받으면 모두 취득해야 돼요. 지상권도 취득. 그래서 건물을 경락받은 병은 건물 소유권 및 을이 갖고 있었던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 그런데 을이 건물을 팔았을 때가 문제돼요. 자, 이때 일단 건물 양도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도 속에는 지상권, 양도가 포함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건물 소유권도 부동산 물권, 지상권도 부동산 물권. 양도는 법률행위. 따라서 여기에도 186조가 적용, 여기도 186조가 적용. 무슨 뜻이에요?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갑은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 지상권까지 취득? 노. 지상권은 따로 이전 등기해야 취득. 따라서 병이 건물 소유권 등기만 했다면 병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 것이고 지상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양도인 을에게 유보. 을에게 유보에게. 여기까지 됐죠? 단. 지상권 양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을은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187조 단서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갑에게 권리가 있다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위. 그래서 병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그죠? 병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따라서 갑이 현재 병이 아직 지상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지상권 등기해줄 의무자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리고 병은 현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지상권은 없이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은 적어도 갑에게 지료 상당액, 지료 말고 지료 상당액을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요게 딱 요것만 떼가지고 사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손을 못 댔지요. 괜찮아요. 다시 요것만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어요. 없는데 요거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요런 놈이 나와요.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병. 그럼 이거예요. 그런 지문이 나오면 거기서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 못한다. 병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 또 하나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그죠? 그런 말 나오면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표정 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 자, 94페이지. 5번에 양가로 1,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양가로 2, 반가로 1, 반가로 3. 양가로 3,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4번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 반가로 1번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밑에 판례가 있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이다. 무상이다. 지료 증감 따위 청구할 수 없다. 자, 오른쪽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2번 청구 시에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 반가로 3번 2년 이상 연체했다. 그 판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쳤다면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멸 중에 지상권 특이의 소멸 사유 2년 연체가 있고요. 그 밑에 소멸의 효과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2번 중에서 2항 285조.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밑에 비교해놨죠?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랬고요. 특수지상권 중에서 구분상권은 밑에 반가로 1번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밑에 반가로 1번 취득요건, 취득 사유하고 오른쪽에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라는 거, 주체는 종선이 원칙이라는 거, 권리의 범위에서는 두 번째 거,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지만 사성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거, 새로운 묘지를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지료지급 의무와 관해서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기 땅에 분묘 설치하고 땅만 팔았을 때 유상, 반면에 시효취득은 무상. 존속기 관한 거 첫 번째 거,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 다만 권리자가 상당 기간 동안 수호 봉사를 저버리고 있다. 즉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 봉분이 멸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죠. 단 봉분 멸실과 관련해서 봉분이 멸실이 됐으나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 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사건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 그리고 판례 동그라미 2 가로 안에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동그라미 3 건물 철거 특약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만 일단 1번에 건물 철거 특약 2번에 토지 임대차 계약 3번에 관련 판례 2번 지분만 전매라고 되어 있죠. 주의 A 토지가 분할 B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도 기억하자. 2번 주의 A, B 오른쪽 지료지급 의무가 있죠. 반가로 6번 그리고 7번 이게 마지막에 봤던 저거예요.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토지나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 네. 다 잤냐 이 자식아? 네, 다 해요. 여기까지가 지상권인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이 했죠?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야, 한 문제 나오는 걸 뭐 이렇게 열심히 했냐 이 자식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지역권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합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온다고. 많이 나와야 세 문제라고. 반면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합쳐서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유치권, 저당권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 이것도 간단하게 이때 여기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편익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편익. 지역권이란 게 뭐냐? 간단하게
토지가 사람이 아니고요.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한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는데 통로가 있더라.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 넓고 편하고. 그런데 오래 걸리더라. 이렇게 가면 금방 가더라. 그러니까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 시간도 절약되고. 근데 이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갑은 을하고 계약을 맺어서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자, 갑이 통로를 확보했어. 이 통로, 갑이라는 사람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편리하게 통행이 가능해요. 결국 갑소유 땅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게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이 통로는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뭐 용수지역권이라는 건 또 마찬가지죠. 갑이 물을 끌어오려고 을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다는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지역권이에요.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사람이 편익을 받는 인역권 같은 건 없습니다. 지역권만 용익물권. 특징. 제공받는 편익에는 제한이 없다. 그냥 편익을 받을 권리라고만 돼 있지 어떤 편익인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라 하고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 하는데 이 요역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물을 끌어온다. 그럼 요역지와 승역지가 떨어져 있다. 이래도 된다.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하다. 세 번째,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즉, 이 통로를 을도 통행이 가능해요. 을도 통행할 수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도 통행할 수 있어요. 갑이 통로를 만들고 포장을 잘 해놨어. 그럼 을도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승역지는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함께 사용을 해요. 공용적 성격. 보통의 물권들은 배타적 독점적 사용권이 있지만 지역권은 독점성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됩니다. 성질 아주 중요하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예요. 따라서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이 3개가 있어요.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 수반성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292조 1항. 단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임의규정입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갑이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따로 이전되기 안 해도 이전이 됩니다. 그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갑이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이어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292조 1항. 자, 반면에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갑이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만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 따위를 설정할 수는 없다. 절대로 강행규정입니다. 292조 1항과 292조 2항 의미 이해하시고 설령 의미가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조문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불가분성. 갑과 을이 공유하던 승역지. 요역지. 병소유 승역지. 자, 요역지가 공유일 때 295조 1항 기본.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아주 중요하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93조 1항 조문 암기하셔야 돼.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두 가지 딱.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런데 이 취득 시효라는 게 하나 있죠. 다만 우리가 소유권에서 봤던 점유 취득 시효는 있을 수가 없죠.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 취득 시효가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의미를 간단히 확인합니다. 갑이 일단 을하고 약정 없이 을 소유 땅을 통행을 시작을 해요. 그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되고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된다는 건 공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뜻이에요. 몰래 다니면 안 되고. 어쨌든 20년간 계속 표현 통행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라 해요. 갑이 통로를 개설하라면,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통행해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을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며, 이때 245조 1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등기해야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해야. 이런 것들이 지역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감사하게도요, 존속기간, 갱신, 치료, 이런 거 규정이 없어요. 뭐 외울 것도 없죠. 없으니까. 감사하죠. 여섯 번째, 지역권의 해력. 일단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점유하지 않으니까 뺏길 일이 없어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또 저 통행지역권 같은 거 보면 주의토지 통일권하고 외형상 굉장히 비슷하죠. 따라서 지역권에는 굳이 상린관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298조, 299조, 300조 주문.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갑이 을과 계약을 맺어서 을소유 땅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더라. 용수지역권. 이때 펌프 당연히 갑이 설치해야 되고, 수리 당연히 갑이 해야 되죠. 그죠? 지역권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야 돼.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를 방해만 안 하면 돼. 이게 아까 지상권에서 말씀드렸던 소극적 인용 의무 그랬어요. 그런데 298조에서는 갑과 을이 계약으로 을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즉 이렇게 계약하면 돼요. 갑이 을에게, 야, 내가 1년에 보수를 200만 원씩을 줄 테니 펌프를 네가 관리해라. 을이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역지가 팔렸을 때 이 승계인도, 승역지의 승계인도 이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298조예요. 좀 독특해요.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승역지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기간이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이 의무가 점점 과중해져요. 을이 1년에 받는 보수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펌프 수리비가 200만 원씩 들어. 그리고 내년쯤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펌프 값이 1000만 원이야. 을은 받는 건 200만 원인데 그럼 을은 이 의무를 벗어나고 싶겠지요. 근데 계약 기간 아직 10년이나 남았어. 이때 이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련해 되어 있는 게 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을이 200만 원씩 보수를 받는데 펌프 수리비가 300만 원씩 들어. 그럼 매년 100만 원 손해가 들죠. 한 몇 년 뒤에는 펌프를 갈아야 돼. 1000만 원이 들어. 그럼 을은 손해가 어지러지하죠. 지금 계약 기간이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을이 보수는 200만 원 받는데 수리비 같은 거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의 손해가 생기게 생겼어. 을이. 그런데 요만큼의 땅값을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도 안 돼. 땅값이. 그럼 차라리 을은 땅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그럴 때 을이 이 의무가 과중해졌을 때 을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위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무를 면하게 돼요. 자, 이걸 위기라 합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해주게 되면 갑은 저 을소유 땅의 지역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되고 이 의무도 면제를 받게 되고 위기의 효과 두 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적극적 의무의 면제, 지역권의 소멸 두 가지가 위기의 효과가 됩니다.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 을이 지금 물이 필요해. 그런데 갑의 펌프가 놀고 있어.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네 펌프 좀 써도 되냐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 을이 새로 펌프를 설치하느니 놀고 있는 갑 펌프를 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을은 갑한테 가서 야, 놀고 있는 네 펌프 좀 쓰자 라고 말할 필요 없이 쓸 수 있어요. 공작물 공동사용. 갑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갑이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펌프를 돌리고 있는데 을이 그 물길을 지 쪽으로 돌리면 안 돼요. 즉 갑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돼. 어쨌든 갑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이익을 얻었으니 그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되겠죠. 이런 걸 공작물 공동 사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의 소멸이 나오고 특수지역권이 나오는데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오늘 지역권이란 놈은 조문 292조 1항 2항 293조 1항 295조 1항 298, 299, 300 딱 요 정도 조문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실 필요. 99페이지 지역권의 뜻과 밑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에 부종성, 수반성과 4번에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 불가분성 중에서 293조 1항과 295조 1항은 기억을 해두세요. 나머지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가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통로를 개설하여 통로 개설이 포인트라는 거 오른쪽 맨 위에 7번에 양가로 2번에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이 있죠. 1항 2항 비용 분담하라고 되어 있죠. 비용 분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분담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에 298조가 있고요. 299조 위기가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반가를 1번에 두 번째 줄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하고요. 반가로 2번 적극적 의무가 면제가 되고 혼동으로 지역권을 소멸하고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 이 정도를 오늘 지역권에서 확인합니다. 됐죠? 네? 네, 됐어.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받고 전세권은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